미국 주식 투자를 위한 기본 지식 세계 경제가 만만해지는 책. 레벨 2 세계 경제는 어떻게 내 지갑을 조종하는가? 5. 미국 금리 인하가 내 통장에 미치는 영향. 인플레이션 대 디플레이션. 2018년 말 베네수엘라의 포퓰리즘 정부가 지독한 초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책으로 새로운 경제 정책을 발표했을 때 베네수엘라 화폐는 쓸모없는 종이장에 불과했다. 이전 한 해 동안 물가가 8만 % 상승한 이후 빵 한 덩이 가격이 600만 볼리바르 이상으로 치솟았다. 물론 가게에 남은 빵이 있을 때 이야기다. 2010년대 말 베네수엘라는 10년 이상 지속된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인해 심각한 금융위기를 겪었다. 많은 곳에서 상수도 공급이 중단되었고 다른 나라에서 쉽게 고칠 수 있는 병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채 간이 병상에서 죽어가는 환자가 속출했다. 반대로 21세기 초 현재 일본은 심한 디플레이션으로 경제위기를 겪고 있다. 만성 디플레이션으로 인해 일본의 경제 성장률은 수십 년째 매우 낮은 수준이다. 디플레이션과 소비자 수의 급격한 감소가 결합된 일본의 경제위기는 베네수엘라가 겪고 있는 초인플레이션만큼이나 해결하기 어려워 보인다. 심한 디플레이션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인플레이션과 마찬가지로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여 경제 성장을 멈춰 세우기 때문이다. 만성 디플레이션으로 물가가 계속 내려가면 소비자들은 조금 더 기다리면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물건과 서비스의 소비를 줄인다. 마찬가지로 기업도 상품 가격이 곧 내려갈 거라는 걱정에 새 공장이나 설비에 대한 투자를 뒤로 미룬다. 물가가 하락하면 기업은 원가를 줄일 방법을 찾게 되고 그러다 보니 임금을 낮추는 경우가 많다. 임금 수준이 낮아지면 소비가 더 줄어들면서 디플레이션 경제위기가 심화되는 악순환이 벌어진다. 물가를 조절할 수 있을까? 동화 골디락스와 곰 3마리에 나오는 수프와 마찬가지로 경제는 너무 뜨거워도 문제고 차가워도 문제다. 극심한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은 둘 다 경제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방해가 된다. 일부 포퓰리스트 정치인은 물가 상승률이 3에서 4%로 높게 유지되길 바라지만 대다수 경제학자는 연 2%의 적절한 물가 상승률을 유지하라고 권고한다. 하지만 물가 상승률을 어떻게 조절할 수 있을까? 첫 번째로 할 일은 그 나라의 현재 물가를 파악하는 것이다. 물가 수준을 파악할 때 주로 사용하는 방식은 평범한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물건과 서비스를 골라 바스켓에 담은 뒤 이 바스켓에 들어있는 상품의 가격을 살펴보는 것이다. 바스켓에 포함되는 품목은 나라마다 달라서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60% 이상이 식품인 나라도 있다. 중국의 경우 식품 비중이 30%, 미국이나 서유럽 국가의 경우에는 고작 10%밖에 되지 않는데 이는 이들 국가의 평균적인 가정에서 식품보다는 다른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는데 돈을 더 많이 쓰기 때문이다. 이는 개발도상국일수록 식품 가격 상승이 물가 상승률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다. 미국을 비롯한 대다수 국가는 주로 소비자 물가지수를 사용해 물가 상승률을 계산한다. 소비자 물가지수는 우유, 집세, 이발 비용 등 매우 다양한 물건 및 서비스의 가격을 반영해 정해지며 연금이나 사회보장 급여 같은 고정소득 지급액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조정할 때 사용된다. 지급액 조정은 연금과 사회보장 급여로 대부분의 생활비를 충당하는 저소득 가정에게 매우 중요하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오랫동안 물가가 오르면 고정소득의 가치가 아예 사라져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일 대학교의 저명한 경제학자인 제임스 토비는 임금과 사회보장, 급여를 비롯한 모든 가격이 적절히 조정될 경우 물가 상승은 경제에 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토빈의 이론에 따르면 물가 상승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요 비용은 구두창 비용뿐이다. 구두창 비용이란 물가가 오르면서 월급이 많아진 소비자가 돈을 더 찾기 위해 현금 인출기를 자주 이용하느라 구두창이 더 빨리 닳아서 발생하는 비용이다. 하지만 초인플레이션의 혼란 속에서 물가에 맞춰 임금을 올리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결국 통제를 벗어난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안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경제위기는 상위 1%부터 극빈층까지 사실상 모든 사람에게 타격을 준다. 하지만 가장 고통받는 이들은 취약계층이다. 빵 한 덩이 가격이 한 달치 최저임금을 넘어서자 베네수엘라의 빈곤층은 경제위기의 가장 잔인한 얼굴인 기아에 직면했다. 수백만 명의 경제 난민이 국경을 넘어 콜롬비아나 브라질로 향했다. 독일, 멕시코, 아르헨티나 등 지금껏 많은 나라가 초인플레이션의 피해를 입었다.
심지어 원나라 시절에 중국 또한 지폐가 너무 많이 유통되면서 걷잡을 수 없는 인플레이션에 빠진 경험이 있다. 1923년 전후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서 정부가 500억 마르크짜리 우표를 발행하고 간단한 생필품을 사기 위해 술에 가득 돈을 싣고 가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미국 금리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인플레이션이 극심할 때 정부와 통화 당국이 주로 쓰는 방법은 통화량을 줄이는 것이다. 당장 사용 가능한 화폐 중 대부분이 은행 예금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으로 통화량을 줄이는 방법은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대출을 제한하고 지급 준비율을 높이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 은행이 대출을 늘리면 경제가 성장하고 은행이 대출을 줄이면 경제 속도가 느려진다. 중앙은행의 화폐 정책이 강력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이유는 승수효과 때문이다. 승수효과는 은행이 우리가 예금한 돈을 금고에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에 나타난다. 은행은 이 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다. 가령 누군가 포틀랜드 은행에 $100를 저축하면 이 돈은 돌고 돌아 결국 키웨스트에 사는 개인이나 기업의 손에 들어갈지도 모른다. 은행은 예금 중 일부를 지급 준비금으로 떼어두기만 하면 나머지 돈은 자유롭게 빌려줄 수 있다. 그 결과 새 화폐를 찍어내지 않아도 화폐 공급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나는데 한 은행이 대출한 돈이 다른 은행에 예금되고 그중 일부가 다시 대출되는 과정이 반복되기 때문이다. 은행의 대출 능력을 결정하는 요인은 두 가지인데 예금액과 지급 준비율이다. 이 중 지급 준비율은 중앙은행 같은 통화 당국이 결정한다. 대다수 은행은 예금액 가운데 일정 비율 이상을 지급 준비금으로 보유해야 하며 이 돈은 고객에게 빌려줄 수 없다. 중앙은행이 지급 준비율을 높이면 은행이 기업과 소비자에게 빌려줄 수 있는 돈이 줄면서 통화량이 줄어든다. 반대로 지급 준비율을 낮추면 은행이 더 많은 돈을 빌려줄 수 있게 되어 경제활동이 활발해지고 그 결과 대출이 더 늘어 통화량이 증가한다. 2008년 대침체 당시 많은 국가의 중앙은행이 이 효과를 노리고 지급 준비율을 낮췄다. 경제 성장률을 조절하는 또 다른 방법은 이자율을 조정하는 것이다. 중앙은행은 경제 성장률이 너무 낮다고 판단하면 시중은행에 돈을 빌려줄 때 적용하는 이자율인 재할인율을 낮춘다. 그러면 중앙은행으로부터 싼 값에 돈을 빌린 시중은행은 기업과 가게에 전보다 낮은 이자율로 돈을 빌려줄 수 있기 때문에 대출이 늘면서 경제 성장이 촉진된다. 반대로 중앙은행이 재할인율을 높이면 돈을 빌리는 비용이 비싸지기 때문에 가게와 기업의 집, 차, 휴가, 공장 등에 대한 소비가 줄어들면서 경제 발전 속도가 느려진다. 기관차가 움직이면 열차 여러 칸이 따라 움직이듯 중앙은행이 이자율을 조정하면 경제 전체의 이자율이 바뀐다. 예를 들어 중앙은행이 재할인율을 올리거나 내리면 은행이 서로에게 대출할 때 적용하는 기준금리인 유럽의 은행 간 금리와 미국의 연방기금 금리도 따라서 오르고 내린다. 은행이 돈에 지불하는 비용이 오르면 경제 내 모든 형태의 대출 이자가 오르면서 언제나 결국 소비자와 기업에 큰 부담이 전가된다. 돈은 다른 여러 상품과 마찬가지로 교환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국가의 이자율은 서로 연관돼 있다. 은행과 투자자는 언제나 이자율이 가장 낮은 곳, 즉 돈이 가장 싼 곳으로 몰린다. 가령 워싱턴의 연방준비제도가 이자율을 올리거나 내리면 마이애미나 미네소타의 가계 및 기업 대출 금리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금리가 영향을 받는다. 세계 금융시장이라는 지구촌에서 금리는 경제활동의 심장 박동이나 마찬가지다. 항상 도로 상황을 주시하는 신중한 운전자처럼 중앙은행은 경제가 어느 쪽을 향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경기선행지표에서 눈을 떼지 않는다. 주요 경기선행지표로는 주택 착공 건수, 소매 판매액, 신규 공장 및 설비 투자 등이 있다. 경기선행지표와 달리 물가상승률이나 GDP 성장률 같은 경기 후행지표는 과거 경제 상황만을 반영한다. 미래 경제 상황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경기선행지표와 경기후행지표는 둘 다 경제의 궤적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마이너스 금리와 양적 완화. 어떤 면에서 보면 심각한 디플레이션은 초인플레이션보다 더 해결하기 어렵다. 인플레이션 시기에 중앙은행은 제한 없이 이자율을 올릴 수 있다. 하지만 디플레이션 시기에는 이자율을 0%까지 내리고 나면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이자율을 0%까지 내려도 상황이 해결되지 않을 때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다. 마이너스 금리와 양적 완화다. 마이너스 금리가 시행되면 예금자는 은행에 돈을 맡길 때 비용을 내야 한다. 과거 스위스나 덴마크 같은 나라가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 바 있다.
마이너스 금리는 더 많은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소비자와 기업이 가진 돈이 경제 전반에 풀리도록 유도한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기가 심각하게 나빠지자 일부 국가의 중앙은행은 양적 완화를 통해 침체된 경기를 살리고자 했다. 양적 완화는 중앙은행이 무한한 구매력을 이용해 공개시장에서 대규모 채권을 매입해 경제에 현금을 공급하는 방법이다. 중앙은행은 양적 완화를 통해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돈을 새로 만들 수 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사실 돈은 중앙은행이 일반은행이나 개인 투자자로부터 채권을 사들이기 위해 금고는 무한대의 금융자산이 들어있는 블랙홀이나 마찬가지다의 손을 뻗을 때마다 만들어진다. 중앙은행이 시장에서 채권을 구매하는 것을 흔히 공개시장 조작이라고 부르는데, 중앙은행은 채권을 받은 대가로 원래 채권의 소유자인 은행에 현금을 지급함으로써 경제에 새로운 돈을 주입한다. 그러면 은행은 이 돈을 소비자와 기업에 대출할 수 있고 통화량이 늘면서 경제가 살아난다. 그러나 중앙은행도 물가가 계속 상승하거나 하락할 거라고 믿는 소비자와 기업가의 심리까지 바꾸기는 어렵다. 디플레이션과 초인플레이션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미래 물가 상승률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치를 바꿔야 한다. 하지만 경제가 통제를 벗어난 상황에서 이는 쉽지 않은 일이다. 이상으로 미국 금리 인하가 내 통장에 미치는 영향 인플레이션 대 디플레이션이었습니다.